네,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스타트업 멘토링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2년, 13년?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정말 천양지차의 수준들이 낮고, 분야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랄까요. 발전 단계도 다 제각각인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비슷비슷해요, 질문들이. 그렇게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공통 질문들이 좀 있겠다 해서 제가 그동안의 공통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이거는 좀 어, 머릿속에 좀 뭐랄까 그냥 간단하게 애매한 거 정리하고 가면 좀 편한 거 있잖아요.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로 정리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패 사례들이 몇 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나왔어요. 저희 포트폴리오만 소개하면 너무 티날 것 같아서 다른 회사 저희랑 같이 유명한 그 엑셀러레이터의 사례도 몇 군데 제가 들었습니다. 자, 동대문 유통 플랫폼 회사였고 B2BC 또는 사실은 B2B에 가까운 그 사입삼촌들에게 물건을 대여주는 그런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었고 새벽에 일을 하고 막 이런 처음에 투자도 잘 받고 거래 매출도 뭐 쑥쑥 올라가죠. 이제 거래 매출이니까. 근데 수수료율을 원래 0으로 시작했다가 2%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수수료율이 없었다면 중간에 매출을 개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수수료율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매출을 다 잡고 내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 수수료로 딴 데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부가세가 중간중간에 막 생기죠. 법인이 세네 군데가 생겼고 사업자들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10%의 부가세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다는 거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동대문은 사입삼촌들이 많은데 이 기업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10% 부가세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던 게 기업이 중간에 끼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매출을 여기로 인식하는 순간 부가세가 발생했고 여기서 부가세, 저기서 부가세, 나도 부가세, 나는 또 수수료 이러면서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통장을 하나로 관리한 거죠,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부가세, 남들이 내줘야 될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을 통으로 그냥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누락이 생겨요. 이런 걸 보통 탈루라고 하죠. 의도치 않은 탈루가 발생합니다. 나도 잘 안 되고, 근데 막 부가세 납부 기한이 오면은 왜 통장에 돈이 없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고 몇 달 있다 또 돈이 도니까 그때 또 줄게 해서 며칠 하다가 몇 달씩 밀리기 시작하고 세금이 체납이 되기 시작하죠. 현금이 모자라니까 월급을 줄까 세금을 낼까 월급을 줄까 세금을 낼까 하다가 둘 다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출을 끊고 매입을 끄는 것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은 가라 매출이 되거나 가라 매입이 되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거래처 전체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러면서 그 뭐 이렇게 돈을 빨리 달라는 요청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고 뭐 이렇게 끌 수 있는 돈 최대한 끌어갖고 다 털고 결국에는 이제 폐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그 투자 시장이 조금 원활했다면 투자금으로 그런 것들을 좀 메워가면서 좀 그걸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처음부터
이 돈이 많이 돌 때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세금을 조심해라 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어. 매출은 드는데 돈이 없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망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분의 1로 제가 주식을 환수받고 모든 주식 그 거래 관계를 끊었죠. 투자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99% 손실을 확정시켰어.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셜 마케팅 대행 플랫폼이 있었는데요. 이게 소셜 마케팅 대행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250억 누적 투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플랫폼이어가지고 이쪽 정보, 거래처 정보, 그다음 개인 정보, 개인 소셜 마케팅 하시는 개인들 막 이런 막 사람들 막 모아놨을 거 아니야. 이 개인 정보들 모아놓은 서버가 있었는데 이게 털렸어. 해킹 당했어. 그래서 해킹 그래서 7비트코인이 얼마예요? 2천만 원. 7비트코인.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 27, 14, 1억 4천? 예. 1억 4천씩 한 달 동안 계속 준 거야. 거의 40억 뜯겼어요. 이게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은 해야겠고. 계속 주면서 뜯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거친 거죠. 랜섬웨어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보안에 취약했나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움직이면 돈 버는 데 집중하지 이 보안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이 해킹 피해 때문에 이 아까 순유출이 생긴 거야. 현금이. 순유출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되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이게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이었는데 품질이 낮아지고 매개자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운영 능력이 상실되고 지금은 대표자 1인 남아가고 잔고가 한 몇십억 남아있는 상태. 재기도 어렵고 망하기도 어려워.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지금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2억이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40억 정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당 7비트코인을 계속 달라고 했는데. 해커들이 달라. 해커리들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안팀이 지네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게 해결이 되나?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지금 뒷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내부자 소행이라는 말도 있고 중간에 누군가가 백도어를 열어놨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있고 뭐 경쟁사 추적이 있는 것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대표자가 멘붕에 빠졌어. 예측치 못한 상황. 그죠? 자, 그래서 백업이 없는 시스템을 움직인다는 거는 엄청난 경영 위기다.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같은 IT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그때 왜 백업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럴 줄 몰랐다고 다들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모든 게 기본이지 사실. 보안은. 그 다음에 뭐 대충 어딘지는 눈치채실 수도 있는 곳인데 여기도 한 450억 정도 투자 세 번에 걸쳐서 밸류를 계속 높여가면서 받았는데 작년 매출이 656억이었어요. 상당히 큰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직원이 350명. 뭔가 쎄한 느낌이 좀 들죠. 야, 350명이면 인건비가 못해도 150억은 넘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급수수료라는 게 생겼죠. 348억. 광고 선전비가 140억.
영업 손실이 290억. 어마어마하죠? 이런 스케일로 장사해야 되는데, 그죠? 어? 근데 이게, 교육 플랫폼이다 보니까 수강료의 그 구독료, 수강료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비용은 지급수수료니까 대부분 그 서비스나 아니면 강사료 지급되게 돼 있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수강료를 또 조정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앞쪽 고객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후속 조치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앞쪽에서 30만 원짜리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화 시키면서 똑같은 교육을 10,000원 턴키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쪽 사람들이 이제 열받지. 음. 갑자기 물건값이 3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공급자한테로 지급 수수료가 율이 떨어지겠죠. 고객이 떨어지니까 지급 수수료도 떨어지고 지급 수수료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 체계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나갈 돈이 적어지니까 플랫폼에 충성했던 공급자들이 떨어져 나가죠. 품질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수준이 하락되고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참 투자 잘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제가 항상 경영은 잔고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잔고 관리 잘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연세대 학교에서 250명 있는 학생들 앞에서 창업 관련된 특강을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 뭐 똘똘해 보이는 막 천재기 있는 애가 와가지고 제가 투자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투자 받을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들이 막 투자 받아야지 성공한다고 그런더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투자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인지하고 있냐 스스로. 그냥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남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받으면 좋겠고 누군가 투자한다는 사람도 그랬나. 거기서부터 생기는 이제 복잡함을 그 사람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지. 자, 그래서 투자는 받으면 좋죠. 근데 안 받아도 되면 안 받는 게 좋죠. 그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 될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영역이라는 게 기술 개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였어요. 처음에. 요즘에는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막 생성형 AI로 그냥 비용 덜 들여가면서 뭔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 사업 구조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3D로 막 만들고 막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만들고 그럼 내가 투자를 굳이 만들어서 받아서 피곤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쓸 돈이 벌 돈보다 많을 경우 투자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분을 나가지 않고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대출, 대여, 그죠? 아니면 내가 뭐 대표가 뭐 한 2달 정도 직원들 2~3명 월급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럼 가수금 넣고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지원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1억, 뭐 2억 이런 것들 잡고 또는 용역 사업 같은 거 하나 잡으면 운영할 수 있어. 지분이 안 나가도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하려던 걸 할 수 있어. 그 분야의 사업이야. 그러면 저는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자금 운영 확보는 사실 가장 마지막의 단계다. 우리가 이상하게 이 스타트업 씬이 기술 기반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앞단에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멘토 하시는 분들이 제3자들 다 제3자의 돈으로 하는 게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건 기업 경영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죠?
남의 돈을 받던 우리 돈을 내가 벌어서 하던 내 돈으로 쓰던 회사의 잔고가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경영이라면 그 상태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게 투자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투자를 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는 더 투입하면 더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화끈하게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차라리 부채를 발생시켜서 회사채, CB나 BW를 발생시켜서 갚을게. 나는 더 벌 수 있으니까. 지금 5억 받아가지고 내가 50억 벌면 돼. 뭐 30억 남겨가지고 거기서 5억 받은 거 그냥 떨면 돼. 지분이 싹 사라져.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은 투자할 때, 상환 우선주냐, 전환 우선주냐가 있어요. 저는, 보통은 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상환 우선주는 이자율이 있어요. 상환 우선주에는 이자율이 있고, 여러분들 정관에 이자율을 표기하거나 이자율의 범주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 계약서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상환 우선주를 받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살짝 편입시켰다가 그 이자만큼 나중에 되돌려주면 우리 소각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주가 됐다가 임시 주주가 됐다가 돈 받고 나간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가 후속 밸류로 얘를 엑시시켜줘야 될 만큼의 내 엑시 밸류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이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환 우선주를 화끈하게 크게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선택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투자한다고 했을 때 상환 전환 우선주냐, 상환 우선주냐, 전환 우선주냐를 물어보고 그 차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투자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상환 우선주랑 상환 전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는 보통주를 전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다 만기가 있어요. 만기 동안 뭐 별다른 상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투자자의 주식이. 근데 상환 우선주는 만기 때가 되면 상환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그 회사의 이익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만 줄 수 있어요. 회사의 이익이 났을 경우에 상환해버려. 그리고 그 주식을 소각시켜버려. 그럼 아까 회사채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회사채는 부채로 잡히지만 전환주, 우선주들은 이거는 자본금으로 편입됐다가 나가는 나중에 소각시키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채율에 뭐 자산은 커지고 부채를 잡느냐, 자본금으로 잡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익 인형으로 잡느냐. 거죠. 자, 더 투입해서 더 벌 수 있는 회사의 경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6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이면 사실은 단기 자금용 유치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15%, 14%, 뭐 20%짜리들 많습니다. 제 시중에. 캐피탈 이런데 많아요. 근데 이런 자금을 과연 누가 필요할까? 근데 자금을 운영하는데 좀 사이클이 필요한 것들, 현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제조사, 무역회사, 뭐 환차손이나 환차익을 노리는 약간 기간을 둬야 되는 회사, 이런 회사.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익이 있다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경우에 단기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때는 비싼 이율도 괜찮다. 그 이율만큼 우리의 순이익률이 떨어지기 뿐이죠. 그죠? 다만 이익률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니 이자를 차라리 커버해 주는 게 회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더 투입하면 더 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많아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 있죠.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과 비전과 막 이런 거를 그 공감하는 곳들만 투자하게끔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투자자들의 니즈와 뒤쪽의 투자자의 니즈는 완전 달라. 근데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 등에 다 펼쳐져 있으니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략적 투자 유치한다거나 조건부 공동개발 공동소유하자고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것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거나 우리 기술 개발의 텀이나 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실한 경우가 생기면 미래 비전에 대한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기업 가치를 현금 흐름에 대한 기업 가치가 아니라 미래 비전에 대한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내고가 아주 룸이 커지죠. 그리고 우리의 플랜은 뭔가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미래 플랜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를 못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투자시키려면 적어도 1년 후,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표님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베팅을 하거나 말거나가 생기고 거기에 옵션을 붙일지 말지를 투자자들이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약간 투자는 왜 받나? 뭐 투자를 받아야 됩니까? 뭐 투자를 받아야만 사업인가요? 뭐 투자는 언제쯤 받으면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약간 초점이 벗어난 질문들이에요.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이 무엇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가 이제 투자 또는 이제 자금 유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잔고 관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잔고 관리할 때 잔고의 최종 책임자는 대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 창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계상 그 주종임 채무라는 표현을 쓰죠. 주종임 채무라는 거는 이 조직 내에 있는 주주 또는 종사자, 종업원 또는 임원이 자기의 자본을 회사에 빌려주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기 때문에 회사를 빚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1년 이내의 경우에 채용증이 필요 없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빨리 넣고 뭐 월급 줬다가 또 잔고 들어오면은 그냥 빼고 뭐 이러면 뭐 이거 이자율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1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율을 적용시켜야 돼요.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 내가 회사에 돈을 넣어놓고 까먹고 있어. 근데 회사는 나한테 돈을 안 줬어. 그러면 우발채무라는 게 나중에 계산이 잡혀요. 어, 회사에 사실은 주지 못한 이자가 사실 계속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잡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회사 대표는 1년 후에 그 돈을 가져갔어. 근데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이자는. 회사의 채무를 남기고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해서 그거는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기업 사례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월급을 안 받아. 10억을 회사에 넣어놔. 그러면 4,600만 원씩 이자가 나와. 이자 수익인 거죠. 사업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 아니고. 뭐 참신하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 사업자들도.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주가 제3자 주주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순간.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꼼꼼히 보는 이제 실사 들어온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금, 가지급금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빚지거나 회사가 빚져 있어. 그래서 명쾌하게 뭐 250만 원 넣고 뭐 320만 원 빼가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넣으려면 화끈하게 5천만 원 넣고 뺄 수 있을 때 5천만 원을 빼고 그 기간을 산정해서 이유를 잡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유상증자 하기 직전에 빨리 처리해라. 자, 회사에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다 썼어, 이미. 또 돈이 없어. 근데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가 물어보죠. 1억 원의 가수금이 잡혀 있네요. 이거 돌려받으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그럼 내가 넣었으니까 돌려받아야지. 아, 그럼 우리 투자한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대표님이 가져가시겠네? 회사가 못 쓰는 돈이 되네? 우리 투자금이. 그럴 때 투자자들이 이런 걸 요구하죠. 우리 밸류로 대표님 지금 1억 원 넣은 거 같이 유상증자 하시죠? 그러면 자본금 전환을 시켜서 증자에 참여하는 걸로. 그러면 나는 회사에 잠깐 융통하기 위해서 돈 넣은 건데 물리는 거야. 내 현금 흐름이 물려버려. 대표님의 현금 흐름. 그래서 투자 받기 전에 반드시 이거 정리해놔. 정리해놓지 않고 그대로 물려있는 상태로 놔두면 주종입 채무를 왜 정리 안 하시냐. 아니면 아예 그거 못 빼가게 막는 경우도 생겨. 돈 생기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생기지 않나 이거 못 가져가십니다. 그것도 물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정리를 해두셔요. 그래서 이걸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는 유상증자에 공동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금은 묶인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수금은 우리가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넣는 거고, 가지급금을 또 이렇게 열심히 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지급금은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근데 가지급금은 예를 들면 내가 급하니까 뺐을 수 있지. 그리고 예를 들면 유상증자 하는데 내가 회사에는 돈이 좀 있는데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러면 나도 내 지분을 희석시키기 싫어서 회사에서 가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도 나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가장납입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 범죄 중에 하나예요. 상법상.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빌려와서 또는 차명으로 또는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서 돌려서 자본금으로 편입시키고 그 빌려온 가지급금에 대해서 영원불명하게 안 갚을 생각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막 1년 정도 지나면 까먹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잘 몰라. 이렇게 카드로 뭔가 이렇게 어디 썼는데 일요일 날 내가 돈을 썼네. 아니 무슨 우리 워크숍 갔는데 법인카드로 뭘 썼는데 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또 어디에 돈을 보냈는데 입금해주고 이렇게 해서 입금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 왜 그랬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2, 3년이 지나서 그런 것들 짜투리 돈 쫙 모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지급금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일반 기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수입, 잡지급, 이렇게 잡비, 이런 걸로 그냥 퉁치는데 감사를 받거나 실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런 걸 막 까봐. 막 까서 증빙이 없네? 사유가 없네? 회사 목적이 아니네? 그러면 회사 대표가 썼는지 직원이 썼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출처불명의 지급분은 다 임원, 특히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이 회계사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또는 이제 국세청에서 회계감사, 세무감사 나오면 그때 잡아버리고 자기네들도 거기다 세금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하셔야 돼요. 8년. 그리고 기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별로. 근데 막 잡지급이나 잡수입이 이상하게 막 유동적으로 많다 이러면 한번 까보셔야
까보셔서 기억을 더듬고 뭐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막 다 뒤져 봐서 무슨 목적으로 뭔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두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돼버린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없는 것과 대표와는 우리가 이제 회사와 한 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상관없겠지만 법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명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조심하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도 통장을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가수금을 넣는 통장, 가지급을 빼내기 위한 사유를 만드는 통장, 대표가 그런 통장을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먹더라도 그 통장은 내역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더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거기서 이율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몰라가지고 기억을 그렇게 10년 전에 했어도 4년 전인가? 내가 모르는 가지급금이 막 2억인가 잡힌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이야. 그래서 2억? 그래서 왜 2억이에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회계사가 이런 거 왜 관리를 하나도 안 하셨냐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한 달 동안 7년 전 영수증을 찾아다니고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천만 원짜리로 줄이고 결국에는 몇 천만 원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회사에 돈을 갚아버렸어.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내가 회사에 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 주식회사 법인일 경우에 반드시 가수금과 가지급금 처리는 꼼꼼히 해두셔라. 여러분들 뭐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지만 원인을 묻는 질문, 그다음에 솔루션을 묻는 질문들 많은데 이제 원인을 묻는 질문은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왜 이걸 필요로 할까?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이런 건 이제 자기 체면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자기 체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어? 가정법의 가설들이 너무 앞쪽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앞에 있는 가설들이 잘못된 가설이면 솔루션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서서히 죽는 이유는 산소를 마시기 때문이다. 누구나 산소를 마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100년 안에 다 죽어. 사람들은 아마 산소를 마셔서 죽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항산화 방치 막 이러잖아요. 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항산화 방지 제품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사람이 산화돼서 죽는 거라면서.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꽂히면 자꾸 그쪽으로 이제 그 두뇌 구조가 바뀌는 상황들이 자꾸 오니까 그러면 LK99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희망의 회로를 얼마나 돌리면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우연에 의한 발견이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참 자기 체면과 자기 모순이 상당히 심하다.